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한국과 미국이 어제 미 공군의 B-1B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동원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루 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대한 강력한 맞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 B-1B를 우리 군과 미 공군이 함께 호위합니다. 우리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와 주력기인 F-35K, 미 공군의 주력기종 F-16이 동원돼 올 들어 세 번째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나선 겁니다. 모두 10여 대가 훈련에 참가했고 서해에서 동해로 이동하면서 남부지방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5형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한미가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특히 초음속 기종인 B-1B 전략 폭격기는 60톤에 달하는 폭탄을 탑재할 수 있어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으로 꼽힙니다. 다양한 종류의 재래식 폭탄만 가지고도 북한의 수뇌부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는 기종이라고. 우리 군은 미 확장 억제 전력의 즉각적인 한반도 전개로 한미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고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의 철동 같은 한반도 방위와 확장 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지난달 말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올해 들어 첫 연합 공중훈련을 한 데 이어 지난 3일 두 번째 훈련을 진행했는데 당시 훈련이 모두 이례적으로 서해상에서 이뤄져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어제 담화를 내고 적의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남한을 상대할 의향은 없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주도의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소집을 비난하며 한반도 긴장 조성의 책임을 한미로 돌렸습니다. 통일부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대미 비난 담화 관련해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올바른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현 정세 악화의 원인과 책임이 자신들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에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오히려 우리와 미국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최근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도 북한이 계속 도발한다면 고립만 더 심화할 뿐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현지 시각 19일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은 국제사회와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모든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 한국과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EU는 북한의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 훼손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을 악용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이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숫자의 힘으로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서 만약에 영장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입니다. 토착 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있는 겁니다. 규탄 대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는 단합된 힘은 드러나 있다고. 셈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 주 다시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김성태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양측의 신경전이 벌써 거셉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쌍방울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난 15일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와 쌍방울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자체를 몰랐다며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완전히 별개였다고 주장합니다. 김성태 쌍방울이 안부수를 통해서 북한 쪽 사람들을 속여받고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에 송금한 것이다. 근데 그 북한 송금 과정에 관여를 하거나 그거에서 아는 바가 없다. 앞선 조사에선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관계자 4명의 대질도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하자 김 전 회장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사가 끝난 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조사 방식과 태도를 비판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혐의에 들어간다고 해놓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하고 대질 신문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과 대질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데도 전혀 제지하지 않은 점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 대질 신문 등 조사 방식도 양측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오는 22일 다시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날 김 전 회장과의 2차 대질이 진행될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번과 달리 1대1로 마주 앉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거듭된 조사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지 또 검찰이 진술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물증까지 제시할 수 있을지가 남은 수사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재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오후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김 씨를 구치소에서 불러와 은닉자금의 사용처와 대장동 사업 로비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은닉자금 흐름은 대부분 확인했지만 일부 금액에 대해선 아직 용처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신병 확보를 바탕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428억 약정 의혹 수사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전직 장관들과 교수들 그리고 스포츠 기자에게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돌린 골프채 판매 대행 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10여 명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는데 해당 업체는 오해가 있었다면서 경찰에 충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수십 년간 일본 유명 골프채를 수입해 판매해온 국내 판매 대행 업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들에게 골프채 풀세트를 하나씩 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골프채를 돌린 대상에는 전직 장관 출신 여러 명과 대학 교수들은 물론 골프 담당 기자, 그리고 법 위반 대상자는 아니지만 연예인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들은 물론 이를 제공한 업체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직 장관들의 경우 골프채를 받을 당시에는 현직 장관 신분이 아니었지만 다른 곳에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를 제공한 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업체의 골프채는 시중에서 10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 사이에서 주로 팔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 전직 장관들과 교수, 골프 담당 기자, 그리고 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업체 측은 YTN 취재진에게 조사가 진행 중인 건 맞지만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컨설팅과 강의를 해준 교수들에게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고 스포츠 기자에게는 체험을 위해 골프채를 빌려주고 돌려받았지만 전산 처리에 실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전직 장관에 대해서는 당시 근무하고 있던 조직이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업체는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찰에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소환 조사를 마친 경찰은 골프채를 받은 대상자가 더 있는지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건데요. 국내 1호 베이비박스에 올해 들어서만 아기 12명이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상당수가 출생신고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이라 양부모를 만나는 일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갓난아기 2명을 한꺼번에 돌보는 봉사자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모두 지난달 태어나 부모의 보살핌이 한창 필요한 신생아들입니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교회 옆 이른바 베이비박스를 통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곳에 위탁된 아기가 올해 들어서만 12명입니다. 담요가 마련된 70cm 폭의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데요. 문을 열면 안쪽에서 자동으로 소리가 울려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곧바로 나와 아이를 두고 가는 일을 상담하면 19은 경제적인 상황 탓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자신의 출산 기록을 남기는 걸 꺼리는 10대와 20대 미혼모들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자립 준비들이 거의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준비 안 된 엄마들은 이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입양특례법은 이렇게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아이들이 입양 절차를 밟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 106명 가운데 65명은 끝내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새로운 부모를 찾는 대신 보육원 등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친모의 신상정보를 가리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서 미혼모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출생신고 기준을 완화하면 양육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아유기를 오히려 부추긴다는 비판이 베이비박스에도 쏟아지는데 운영하는 단체 측은 태어난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살 수 있구나 하는 것,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존재는 해요. 이렇게 법제도 행정 복지가 잘 되면 안 들어오겠죠. 전문가들은 친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경우 아이가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새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입양의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어린 생명을 더 보호할 수 있는 길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튀르키예 당국이 강진 발생 14일째인 현지 시각 19일 저녁 수색과 구조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세제르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수색 구조 작업은 19일 저녁 대부분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에서만 4만 명 넘게 희생됐고 시리아 사망자 5,800여 명을 합하면 전체 사망자는 4만 6천 명이 넘습니다. 당국은 수색 구조보다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상 생존자 구조 작업이 종료된 튀르키예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진으로 숨진 어린이들에겐 마지막 선물이 전달됐는데 생존자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건물 잔해물 곳곳에 빨간 풍선이 꽃처럼 피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Bu etkinliğin amacı çocuklara son hediyem olmasını istedim. Bu Hatay'da hala hayatta olan çocuklara hediye dağıtıyoruz. 이번 지진으로 숨진 어린이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풍선에는 살아남은 어른들의 미안함과 애틋함이 채워져 있습니다. Ama bu meleklerimize de son görevimizi yapmak istedik ve onları anmak için böyle bir balon etkinliği yaptık. Her bir balonu bağladığımız zaman inanın kalbim o kadar acıyor. 튀르키예 하타이주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Bir ay yetseydi yani hiç bari insanlar tamam ölmüş olabilirler, şey yapmış olabilirler. Hiç bari cesetlerine yetişirlerdi bir mezar yerleri belli olurdu yani. 지진이 강타한 지난 6일 새벽 도시는 순식간에 폐허가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지만 일단 살아남은 사람끼리 의지하고 있습니다. Ve birlikte iyileşeceğiz demek istiyorum. Çünkü insanın tek başına iyileşmesinin pek de mümkün olmadığını düşünüyorum. Tek başına tedavi olmak çok zor. O yüzden birimiz diğerimizin elinden tuttuğu sürece bu bağın sökülmeyeceğine ve çözülmeyeceğine inanıyorum. 국제구조팀들은 구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속속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조팀도 현지 시간 18일 감사의 박수를 받으며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같은 날 프랑스와 인도, 타이완의 구조팀도 자국으로 복귀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월 말이니까 벌써 이제 졸업식 시즌이네요. 근데 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됐었는데 3년 만에 졸업식 대면으로 진행하는 곳이 많아졌나 봐요. 그렇습니다. 대학 졸업식 풍경도 3년 만에 다시 바뀌고 있는데요. 올해는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대면 졸업식에 참석하려는 인원이 대학의 예측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사모나 학위복 대여가 쉽지 않아서 사설업체에서 돈을 내고 빌리거나 돈을 내고 빌려서 함께 품앗이처럼 나눠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뭐 캠퍼스 곳곳에서 이제 가족들과 사진 찍는 그런 풍경이 상상이 되는데 또 사진 찍을 때 꽃다발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졸업식 시즌은 화훼 농가에게 대목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그런데 비대면이 익숙해진 데다가 꽃값까지 폭등하면서 최근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장미의 경매가가 1년 사이에 43%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꽃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제는 기본 꽃다발 가격이 5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꽃집들은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가도 난방비 부담을 피해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비닐을 덧대고 또 단열재를 붙여보지만 한계가 있었고요. 결국은 여름 작물을 기피하는 추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꽃다발 없이 졸업식을 치를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인데 서운하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인데요. 자, 국제선 지금 항공이 저비용 항공이 큰 형님들을 꺾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8개 저비용 항공사와 대한항공, 아시아나 두 대형 항공사의 여객 점유율을 비교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는데요. 지난 2014년 국내선에서 대형 항공사의 점유율을 앞지른 저비용 항공사들이 작년 12월 기준 국제선에서도 5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공포가 점차 사라지면서 단거리 해외 노선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특히나 일본 여행객 증가가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무비자 입국 허용에 엔저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지난달에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50만 여행객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저비용 항공사들은 대형 항공사들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일본의 중소도시 운항에 힘쓰고 있었고요. 또 앞으로 중국 노선까지 회복이 된다면 저비용 항공사들의 국제선 여객 점유율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올해 대형 항공사와 또 저비용 항공사의 실적 희비가 엇갈릴 거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논란 굉장히 좀 뜨거웠는데 개편이 되면 단거리 같은 경우는 더 적은 마일리지로 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대체재가 많은 상황이라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챗GPT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총격 애도문을 지금 챗GPT로 썼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얼마 전에 미국 미시간 주립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죠. 이를 안타까워하면서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는 애도문을 작성해서 학생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애도문을 챗GPT를 활용해서 작성한 걸로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애도문을 인공지능으로 썼다. 뭐 쉽게 납득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인공지능이 쓰도록 시키는 것은 역겹다라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대학에 실망했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해당 대학의 부학장이 사과를 했는데요. 비극적 사건을 애도하는데 챗GPT를 사용한 건 대학의 가치와 모순된다면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좀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세계 곳곳에서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입법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행정수반은 법적 성전환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문가의 진단과 승인 없이도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인식법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영국 정부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성폭행한 범죄자가 재판 과정에서 성을 바꾸고 여성 교도소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비판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결국 스터전 수반은 해당 범죄자를 남성 교도소로 이송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비판은 가라앉지 않았고요. 최근 갑자기 사임한 배경에도 이러한 논쟁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전한 바가 있는데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 환자가 여성 병실 입원을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전했었는데 해외에서 관련 논의가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핀란드와 스페인, 스위스, 아일랜드 등 유럽의 20개국에서는 이미 법적 성전환 문턱을 낮춘 상태인데요. 이렇게 유럽을 중심으로 입법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트랜스젠더를 위축시키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 시 의료진은 물론 부모까지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고요. 일정 연령이 되지 않았을 때 성전환을 할 수 없도록 막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그러면서 트랜스젠더 권리 보호 논쟁이 차기 대선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는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입법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러한 해외의 입법 움직임이 우리 사회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저희 집에서도 지금 반려견, 반려묘를 모두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좀 공감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르는 게 갑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기사에 실린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병원마다 진료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려견 쓸개골 탈구 수술비에 어느 곳은 310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곳은 150만 원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려묘에게 똑같이 바이러스성 장염 진단을 내린 병원에서도 한 곳은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고 100만 원이 든다라고 안내를 했고요. 다른 곳은 약 처방만 해주면서 4만 원만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반려인들은 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떤 게 제대로 된 진료인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반려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사람에게는 표준수가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동물 대상으로는 아직 관련 제도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자유경쟁 원칙에 위배된다, 또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등의 이유로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받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반려인이 많아지면서 이 논의가 다시 시작된 건데요. 해외에서는 진료비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곳들도 많다고 합니다. 미국은 평균 진료비를 공개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고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진료 수가제가 도입돼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미국과 유사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4년까지 100여 개 진료 항목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과잉 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반려인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제도가 빨리 좀 세워져야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우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그제 오후 ICBM 화성 15형을 발사했고 또 발사 하루 만인 어제 한미가 연합 공중훈련을 하면서 맞대응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오늘 다시 한번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정확한 비행 거리와 고도, 성능 등 재원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넨 안보회의가 별다른 소득 없이 폐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투기 지원을 거듭 촉구한 가운데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처음으로 전투기 지원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해결 방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던 미넨 안보회의. 40여 개국 정상과 각국 외교수장 500여 명이 모인 세계 최대 규모의 안보회의로 열렸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최근 정찰 풍선으로 격돌했던 미국과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로 다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We are also troubled that Beijing has deepened its relationship with Moscow since the war began.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는 양국 주권 국가의 일이라며 미국이 간섭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번 미넨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촉구하는 다양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군대와 무기를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to increase and accelerate our military support to Ukraine quickly. The first and most urgent thing that the geopolitical Europe has to do is to arm Ukraine.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EU 차원에서 탄약을 조달해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What we have to do is to completely discredit aggression. That aggression can't have, benefits for you. It has to be with higher price so that, all... 우크라이나 키이우 시장은 다시 한번 전투기 지원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도 처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대지 미사일과 전투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은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게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확전을 우려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앞서 여야 하원 의원 5명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전투기 지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을 주기 위해 주요 산업을 겨냥한 수출 통제와 제재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1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방위산업과 에너지, 금융기관, 주요 인사 등을 겨냥한 새 조치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미국은 또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의 제재 우회와 제3국의 러시아 지원을 차단하는 데 노력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EU도 내주 신규 러시아 제재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꼭 1년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수십만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삶의 터전은 전쟁터로 변하며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геноциду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1년 전 푸틴의 이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끔찍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러시아가 쏜 미사일과 포탄으로 우크라이나의 아파트와 쇼핑센터, 극장 등이 차례로 무너져갔습니다. 사상자들은 셀 수도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두 나라에서 병사 각각 10만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민간인 희생자도 4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측 사망자만 12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estimated that more than 20,000 civilians and more than 100,000 Ukrainian military officers have been killed so far. 학살도 자행됐습니다. 러시아군은 부차와 이지움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을 고문 살해에 안매장했습니다. 고향을 등진 난민도 1,0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800만 명이 유럽 각국으로 탈출했고 우크라이나 내 유랑민 숫자는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Ну, у нас такая ситуация у всех, что у нас у всех кто-то остался в Украине, и другого варианта не будет. У нас семьи разорваны. 러시아는 최근 국경지대에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을 전진 배치해놓고 봄철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도 한치의 영토도 양보할 수 없다며 결사항전을 다지고 있습니다. Тримати ситуацію на фронті, готуватися до будь-яких ескалаційних кроків ворога – це пріоритет на найближчий час. 이런 가운데 국내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소한 1, 2년은 더 계속될 거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어떤 그렇습니다. 분위기죠? 사실은 경기냐 물가냐를 놓고 보면 뭐 동결을 하든 인상을 하든 어느 쪽도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주식 전문가, 채권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제 이 동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가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난해 4분기 일단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1분기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소비 위축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은 거의 1년째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여기다 부동산 경착륙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기획재정부의 이달 경기 동향 보고서 그린북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정부가 한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금리 추가로 더 못 올릴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그러나 지금 물가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5%를 넘어서는 소비자 물가,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3월뿐만이 아니라 5월, 6월까지 세 차례 연속 올려서 금리 상단이 이미 5.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이 경우 우리가 3.5에서 머물면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 이상 벌어집니다. 예. 이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미 연준의 2월 회의록이 공개가 되기도 하는데 뭐 해외나 지금 국내 증시에 영향 줄 만한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는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전 세계 증시의 관심사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 뜨겁다. 정말로 CPI, 소비자 물가 지수, PPI, 생산자 물가 지수, 소매 판매까지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강도 긴축, 미국의 긴축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국내 증시도 2,450선대로 밀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주 후반에 빅 이벤트들이 몰려 있어요. 당장 24일 우리 금통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같은 날에 뭐 우리도 생산자 물가 지수, 또 미국의 4분기 GDP 수정치 등이 발표가 되고 네.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하게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CPI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도 개인 지출 PC 개인 지출 물가 지수거든요.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데 아마 현지 시간으로 24일 발표되는 이 PC 물가 지수는 사실은 한 달 전과 비교를 해야 돼요. 1년 전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1년 전 수치는 한 4.4%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근원 PC 가격 지수의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비해서 0.5%가량 오를 것으로 보여서 한 달 전에 0.3% 상승보다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식음료, 에너지를 제외하더라도 물가 변동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건데 물론 지난주에 뭐 CPI, PPI에서 예방주사를 맞아서 타격은 좀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3월에 미국이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동안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빅스텝 얘기는 굉장히 좀 극소수 의견이었는데 지금 8대2 정도로 물론 베이비 스텝을 가겠지만 한 18% 정도로 지금 높아졌어요. 이 얘기는 투자가들 10명 가운데 2명은 3월에 미국이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환호해 왔는데 오히려 긴축의 속도를 더 강도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빅스텝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놀랍긴 한데 네, 이번 주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부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서민의 술이죠. 소주와 맥주 가격 너무 많이 올랐다. 요즘 그 식당 가보면 기본적으로 소주 가격이 5,000원이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게 6,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서민들이 가격 인상에 가장 민감한 품목 3개를 꼽으라고 하면 소주, 삼겹살, 여기에다가 라면이에요. 근데 이게 지난해 다 올랐어요. 근데 올해도 또 다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만 주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5.7%가 상승을 했는데 이게 IMF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소주 가격이 7.6%, 맥주 가격이 5.5% 올랐는데 소주는 이 주정이라고 해서 에탄올에다가 감미를 섞는데 이 주정 가격이 한 10년 만에 7.8% 오른 게 영향을 미쳤고 여기다 병값도 한 20% 넘게 올랐어요. 특히 맥주 가격은 지난해 4월부터 세금이 리터당 20.8원이 올랐는데 문제는 올해입니다. 올해는 주세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30.5원이 올라서 지난해보다도 인상폭이 46%나 더 큽니다. 여기에다가 대부분 세금 올리게 되면 출고 가격 올리고요. 출고 가격 올린 데다 또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전기요금 다 올랐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 현재 5,000원이지만 6,000원 시대 맥주 5,000원 받는데 한 7, 8,000원 이상 받는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청약통장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청약통장 해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니까 이제 그 로또 청약 이런 게 당첨될 확률이 좀 적어졌기 때문인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요. 미분양이 지금 7만 채 육박하면서 지금 위험수에 도달했다라는 이제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은 이제 이 서울이나 수도권 이 알짜 지역에서 당첨되면 로또다라는 인식이 많이 후퇴가 됐죠. 분양가마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줄고 있는데 해약자 수, 통장을 2, 3년 이상 가입해서 1순위에서 해약하신 분들이 한 달 동안 51만 9천 명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청약통장 예치금 역시 5조 원 넘게 줄어서 100조 원을 턱걸이하고 있는데 서울 지역 예치금이 가장 많이 줄어든 건 역시 서울입니다. 서울이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청약시장의 풍향계거든요. 청약통약이라는 게 해지가 늘고 있다는 건 분양시장 침체가
야 이거 해제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재가입하는 것보다도 더 오래 걸릴 거야. 이런 이제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이제 심리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도 회복되지 않는 것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제기되고 있는 풍력 발전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권고입니다. 풍력 발전기에서 일정하게 내뿜는 100Hz 이하 저주파 소음 때문에 정부는 주거 지역과 1.5km 떨어진 곳에 발전기 설치를 권고했지만 강제력이 없는 탓에 피해는 주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전남 무안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거대한 풍력 발전기입니다. 정식 가동을 앞두고 있는 이 풍력 발전기. 그런데 이 마을과 가까워도 너무나 가깝습니다. 마을에 들어선 풍력 발전기 4대. 가까운 것은 민가와 직선 거리로 30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시험 가동 중이지만 주민들은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소리가 밤에도 바람 불 때는 지붕 옥에서 막 메떡이 돌아간 거 비행기가. 비행기가? 비행기가 돌아간 것 같더라니까. 양식장을 운영하는 한 주민도 바로 옆에 들어선 풍력 발전기 탓에 밤잠을 설칩니다. 풍속이 한 6에서 8 정도 될 때 그때 와보시면 사람이 서 있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왱왱 막 돌아가요. 공사 전부터 수도 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주민 설명이나 동의서나 아무것도 받지 않고 모항군에서는 무조건 허가를 내줬어요. 여기 200m 거리도 안 되는 데다가 이렇게 씌워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환경부는 지난 2016년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 최대한 떨어져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남 영광 또 다른 마을도 같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풍력 발전기 수십 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소음에 주민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나 약들 다 먹는다는 게 저 소리 들어가니까. 저 소리가 얼마나 안 되나. 못 자. 신경 예민해갖고. 참다 못한 주민 163명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불과 300에서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풍력 발전기에서 소음 피해 한계치인 45dB를 2배 가까이 초과한 80dB이 측정됐습니다. 조정위는 이를 토대로 주민들에게 1억 3,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풍력 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정된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배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보상이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요. 그리고 그것을 막거나 하면 소송을 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있는 자들의 행포고 권력자들의 행포입니다. 강제력 없는 권고사항으로 이격거리를 명시한 환경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소음 속에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입니다. 우리가 곧 죽어버리겠지만 이제 애기들이 여기 살러 올 텐데 깜깜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서해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특보로 인천과 인근 섬을 잇는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는 오늘 인천에서 백령도 또 연평도 등을 오가는 9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항 관계자는 미리 여객선 운항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한 스키장의 5층짜리 숙소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이 불로 다치거나 급히 대피한 투숙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외벽에 붙은 나무 판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방송 출연 경력이 있는 반려견 훈련사 A씨를 보조 훈련사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같이 놀러 가자고 하는가 하면 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부적절한 농담이 있었다면 사과한다면서도 직접 만지는 등 성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뒤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학교 도서관이 방학 되면 자주 문을 닫고 또 책이 아무렇게나 꽂혀 있던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사서가 방학 중에 며칠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학교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뱀에 대한 책을 찾는 아이에게 한 사서는 뱀 사육책을, 한 사서는 뱀 가죽공예책을, 한 사서는 뱀을 주제로 한 문학책을 권합니다. 미국 도서관 사서들이 한 아이의 성장을 돕고 성인이 된 아이가 결국 사서가 돼 도서관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의 그림책입니다. 장기라고 생각하고 사서는 이 공간을 알뜰히 운영하면서 정말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유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서 권수로나 사서 숫자로나 모든 것이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7년 차 학교 도서관 사서인 박시연 씨. 새 학기를 맞아 버릴 책이 이만큼 쌓였습니다. 장서 정리와 도서 폐기, 독서 동아리 운영까지 홀로 맡고 있지만 박봉도 잊을 만큼 보람을 느낍니다. 10년은 거의 열정페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사비로 연수를 받고 방학 중에 그리고 그 연수 받은 걸 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품도 심지어 제 사비로. 이 도서관의 왕. 만약에 사서 선생님이 없다면? 망할 것 같아요. 학교 도서관이. 하지만 사서나 사서 교사가 없는 학교 도서관이 더 많습니다. 예산 문제로 자원봉사자를 두거나 비워두는 겁니다. 서울과 대구, 강원 지역은 방학 중에 사서의 근무 일수를 제한하고 전남은 순회 사서 29명이 학교 482곳을 맡고 있습니다. 한 명당 16곳 꼴입니다. 사서가 근무를 하는데 도서관에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서는 교무실 가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마음이 엄청나게 자괴감이 옵니다. 도서관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우리의 열정이 다 무엇인가라는. 도서관의 3요소, 공간과 책, 사람. 해마다 학교 기본 운영비 3%를 책 사는 데 쓰고 있지만 사람에게는 권한도, 시간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으로 학생들의 책 읽을 권리를 저해하는 건 아닌지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농수산업 수출 확대 방안과 K-팝 등 K-콘텐츠 수출 전략을 논의합니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최근 국내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확대와 재편 이슈가 있는데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큰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 K-콘텐츠 산업 현장 관련자들의 재연 등 목소리를 듣는 기회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거대 연예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놓고 카카오와 하이브 간 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열리는 회의라 주목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편안이 더 유리하다고 국민에게 가르치는 자세가 근본에서부터 틀려먹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건설 현장 불법행위 대책 마련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 망정 국민 불만을 사는 방법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항공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진심이고 고객에 대한 감사는 말뿐이라는 불만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돈이 아닌 씨앗을 믿고 맡기는 은행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식물의 멸종을 막고 이른바 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요. 전북 전주에 있는 종자은행인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모처럼 취재진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동화 속 비밀 공간처럼 지상에 떡하니 솟아있는 문 하나. 출입구를 지나 지하 120m까지 내려가면
세계 각국에서 온 종자 약 120만 개가 보관돼 있습니다. 1년에 딱 3번만 개방되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의 국제 종자 저장고입니다. 사시사철 영하 18도를 유지해 전기 공급이 끊겨도 일정 기간 종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지어졌습니다. So it's quite important to have a safety duplicate just in case something happened because these seeds are unique. All the seeds in the seed vault, they are unique seeds. 이처럼 삼엄한 경비를 자랑하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 종자은행은 국내에도 있습니다. 보안 서약서를 쓰고 문 여러 개를 통과하자 종자 약 20만 개를 보존 중인 국가보안시설의 내부가 나타납니다. 네, 겉보기엔 조금 큰 창고 같지만 벽과 바닥이 3중 5중으로 된 요새입니다. 리히터 규모 7.0의 강진이나 폭격에도 끄떡 없다고 합니다. 짧게는 30년에서 길게는 영원히도 보관할 수 있게 영상 4도에서 영하 196도까지 보존 환경을 각각의 목적에 맞춰 운영합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1곳, 국내 3곳, 총 4곳에 토종 종자를 보존해 일부는 연구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난이나 전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식량 안보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종자 주권을 지키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의 국가 간의 이동은 많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토종 자원들을 잘 지켜내고 하는 것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몽골 등 10개국에서 기탁한 해외 종자를 보존하는 등 세계 5위 수준의 종자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볼에 닿는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무려 4도가량이 낮은 상태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상 2도에 그치면서 종일 체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밤사이 황사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려했던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는데요.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대신에 찬바람이 불며 날씨가 무척 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도, 대전 영하 1.9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이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구가 7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추위가 풀리고 다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한 주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는데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